차원이 다른 컴퓨터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할 최첨단 칩을 개발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그리고 모든 디지털 금융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암호 체계를 뒤흔들 디지털 보안의 열쇠를 발견한 한국인 천재가 있습니다. 그는 60억 원의 연봉을 제안한 실리콘밸리의 유혹을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직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안 전문가들이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난제를 해결한 한국인 천재의 놀라운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FBI와 NSA 같은 정부기관의 자문을 맡아왔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왔지요. 세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방패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디지털 보안 분야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절대 강자라고 믿었던 거죠. 특히 암호학과 같은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서구권의 우수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나 혁신적인 알고리즘은 서구에서만 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보안 혁신은 MIT나 스탠포드 출신들이 만들어낼 거야. 이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사건이 2024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대 인터넷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하나의 수학적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특정 수학 문제는 답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만 답을 찾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는 원리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P 대 NP 문제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물쇠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고를 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모든 가능한 조합을 일일이 시도해 봐야 하죠. 현대 암호화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찾으려면 슈퍼컴퓨터로도 수천 년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은행 계좌, 군사 기밀, 개인정보, 심지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까지 모든 디지털 자산이 순식간에 뚫릴 수 있게 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을 디지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것보다 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려울 거야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었지요. 그런데 2024년 1월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ISEC 2024에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단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인맥 구축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IT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성과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컨퍼런스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는 김민준이라는 한국인 천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거리마다 초고속 와이파이가 깔려 있고 지하철에서는 5G를 넘어선 6G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요금을 받았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는 서울 디지털 단지를 투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기술력은 실리콘밸리조차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양자암호 연구시설은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보다 적어도 5년은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이드로 나선 한국인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디지털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기술 혁신에서는 최대 장점이 되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뛰어날지 몰라도 진짜 보안 기술의 핵심인 암호학과, 알고리즘에서는 아직 서구권을 따라오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날 컨퍼런스의 핵심 세션이 시작되면서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의 취약점과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세션에서 한국인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진보다 훨씬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서울대학교 전산학과 소속의 젊은 교수 김민준의 발표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외모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설명하는 암호화 취약점 분석 방법론은 제가 20년간 보안업계에서 경험한 그 어떤 접근법보다 참신했습니다. 현대 암호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수학적 완벽함이 실제 구현 과정에서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김민준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 서구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서구권 연구자들이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그는 실제 현실에서의 구현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겸손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의 논문들은 제가 대학원생 시절부터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발표하신 다중 레이어 암호화 시스템의 취약점 논문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 논문을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김 교수가 대화 중에 제 논문의 약점까지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한 방식으로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박사님 논문의 15페이지 방정식에서 작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쇄 과정에서 생긴 실수일 수도 있고요.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했지만 호텔로 돌아와 제 논문을 다시 확인해 보니 그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를 그는 단번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준 교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의 이력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15살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조기 입학했고 17살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수학과를 동시에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3살에 MIT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후 실리콘밸리의 여러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의 최근 연구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자세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지 차세대 암호화 시스템 연구라는 모호한 설명뿐이었죠. 이것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 교수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심지어 자신의 연구실로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께 우리의 작은 연구실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에 위치한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은 현대적인 외관과 전통적인 한국 건축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곳곳에 최첨단 연구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고 복도 벽면에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표지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연구실은 건물 4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무척 소박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장비보다는 책과 논문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이클 박사님. 부족한 공간이지만 편하게 둘러보세요. 김 교수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그와 함께 일하는 대학원생 3명이 있었는데 모두 25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깊은 존경심을 담아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다중 레이어 인증 시스템 논문은 저희 연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고 저는 미소로 답하며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 논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연구 역량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곧 저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대접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마이클 박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의 이론이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 이론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화이트보드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놀라운 수학적 증명을 펼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암호화 알고리즘 방정식이었지만 점점 제가 본 적 없는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사님이 2015년에 제시한 불완전 정보 환경에서의 암호화 방법론을 기반으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하는 방법론은 현대 암호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전에 스케치했던 이론적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교수님. 그러면 이 방법으로 RSA 암호화를 효율적으로 깰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RSA는 현재 인터넷 뱅킹과 보안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암호화 방식입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험적 검증 단계에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의 이론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세계 디지털 보안 체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혹시 PBS NPP 대 NP 문제에 접근하신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PBS NP 문제는 컴퓨터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현대 암호화 시스템의 대부분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그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다항식 시간 내에 기존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그의 천재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방법론은 서구의 선형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둑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보여준 것과 같은 비선형적, 직관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제가 이 접근법을 생각해낸 계기는 사실 한국의 전통놀이 윷놀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윷놀이가 최첨단 암호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윷놀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확률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 4개의 윷가락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전략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다중상태 확률 모델을 암호학에 적용해봤죠. 그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저는 그 방법론의 천재성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암호학은 주로 고대 그리스 수학에서 발전한 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고방식,
특히 한국의 전통적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더 유기적이고 순환적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융합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수학적 천재를 넘어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견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흥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김 교수님, 이 발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습니다. 지금은 저와 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박사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책임을 수반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왜 이 엄청난 발견을 저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저는 그가 칠판에 그린 복잡한 수식들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수식의 각 단계를 따라가며 검증해 볼수록 저는 그의 접근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만약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고 컴퓨팅 파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겸손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했고 특정 조건이란 것도 현실 세계에서 흔히 만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 보셨나요?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표준 RSA-2048 암호화로 보호된 텍스트 파일이 표시되었습니다. 이 수준의 암호화는 현재 기술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가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해독되기까지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3분 만에 암호화된 파일이 완전히 해독되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보안 전문가로 일하면서 본 어떤 해킹 방법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응용에서는 더 복잡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죠.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방법은 기존 암호화 시스템의 수학적 기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틈새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사실 새로운 수학 이론이라기보다 기존 암호화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될 때 발생하는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서양의 암호학자들이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저는 실제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방법은 단순히 특정 암호를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보안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만약 이 기술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이유입니다. 마이클 박사님.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이 발견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학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김 교수의 발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불안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발견의 의미와 잠재적 위험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계획보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와 함께 그의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했어도 이런 큰 발견은 오래 비밀로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교수가 저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대학교로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 앞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알고 지내던 거물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여기 있었군.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의 CTO인 제프 윌슨이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프,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소문이 실리콘밸리에 퍼졌어. 모두가 미치게 찾고 있지. 우리 회사는 그에게 연간 500만 달러와 완전한 연구 자유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0만 달러, 그것도 매년. 한국 돈으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김 교수의 연구실에는 끊임없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 심지어 정부 기관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조용히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 어떤 제안들을 받으셨나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했고 여러 정부 기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사드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접촉해왔어요. 저는 그의 다음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님,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할 생각입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거절하신다고요? 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완전히 공개하지도, 완전히 감추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새로운 암호화 표준을 개발하는데 이 지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다음 날, 김 교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실망한 방문객들이 하나둘 서울을 떠났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 천재 암호학자가 세계 디지털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발견을 했다는 뉴스가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직접 파견된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김 교수와 저를 함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김 교수님, 마이클 박사님, 먼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NSA 관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김 교수님의 발견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기술이 테러 단체나 적대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숨겨진 암시를 감지한 저는 즉시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귀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는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제 의도대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NSA 관리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기술의 힘이란 때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넘어서는 법입니다. 우리는 김 교수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시설과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김 교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머물며 제 방식대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방문객이 떠난 후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세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침착함과 결단력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와의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충격을 넘어 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NSA 관리의 방문 이후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고 실제로 몇몇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연구실 컴퓨터가 해킹 시도를 받았고 또 다른 날에는 누군가 그의 집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김 교수에게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인맥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김 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놀이였고 다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죠. 외로웠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믿고 연구비를 지원해준 국가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천재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지만 저는 그것이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와 집단적 성취에 대한 관점은 제가 자라온 미국의 극단적 개인주의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을 제 개인의 영광이나 부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를 키워준 한국 사회, 나아가 인류 전체에 빚진 것이니까요.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은 그레고리 페렐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페렐만은 푸엔칼의 추측이라는 수학계의 난제를 해결했으나 필즈 메달과 상금 100만 달러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사라진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렐만을 광기의 수학자로 여기지만 저는 그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그는 진정한 지식은 돈이나 명예로 측정할 수 없다고 믿었고 수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페렐만과 달리 세상과 단절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제 지식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천재 과학자가 아니라 깊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발견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새로운 암호화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암호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혼자서 해내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뜻을 같이 하는 연구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박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가 저를 신뢰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는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여 국제사이버보안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고 저는 미국과 유럽에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또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기술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김 교수의 진정성과 비전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발견으로 특허를 내거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보안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CNN 인터뷰에서 한 그의 이 말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디지털 시대의 노벨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김 교수의 이야기는 곧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클 존슨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인 천재 과학자의 겸손함과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인류에는 제가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보아왔던 그 어떤 혁신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과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처음으로 동서양의 지혜가 융합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비전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 디지털 단지 내에 국제사이버보안연구센터 ICSC가 설립되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5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실리콘밸리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머물 예정이었지만 점점 더 이곳에서의 삶과 연구에 매료되어 결국 ICSC의 국제협력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지 2년째 되던 해, 김 교수와 그의 팀은 마침내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양자 내성 암호화 표준 QRCS이라 불리는 새로운 암호화 체계였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기존의 암호화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표준이 김 교수의 발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존하는 디지털 인프라와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닌 진화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지혜가 아니라 진화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의 이 말은 새로운 표준의 철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디지털 세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QRCS는 빠르게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표준을 도입했고 각국 정부들도 국가 인프라에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68% 감소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뱅킹 시스템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ICSC의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리더십 아래 연구센터는 디지털 윤리와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 헌장이라 불리는 이 표준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원칙은 ICSC의 모든 연구와 개발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은 빠르게 디지털 제네바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스위스 제네바가 국제 외교의 중심지인 것처럼 서울은 디지털 윤리와 보안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매년 열리는 서울 디지털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술 리더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IT 강국을 넘어 인류의 디지털 미래를 책임지는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놀라운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것은 정과 우리라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개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개념들이 그의 연구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나와 너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보로 생각하면 보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20년간 보안 전문가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어떻게 나의 정보를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의 정보를 함께 보호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것이죠. 이런 철학적 차이가 실제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QRCS는 단순한 암호화 표준이 아니라 디지털 공동체를 보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5년째 되던 해,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 인권과 보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에 설치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김민준 교수가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오르리라고 5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옛 동료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2025년 5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QRCS를 전면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ICSC의 전문가들이 각국에 파견되어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정신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이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안보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한국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그리고 김민준 교수와 같은 한국인들이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이제 저희가 함께 일한 지도 5년이 넘었네요. 어느 날 저녁, 김 교수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곳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5년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ICSC도 QRCS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사님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김 교수님과 한국의 훌륭한 연구자들 덕분입니다. 김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 개인과 공동체, 이론과 실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에게서 배운 정의 가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유대와 상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 친구들과 진정한 정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박사님은 이제 반쯤 한국인이 되셨네요. 김 교수의 농담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뜻밖에도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박사님께 특별 공로로 한국 국적을 수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디지털 보안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국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니까요. 그날 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저는 이제 이 나라의 깊은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 겸손함, 그리고 끈기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만나 융합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융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을 돌아볼 때 한국이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마이클 존슨 박사의 놀라운 경험담 어떠셨나요?
돈과 명예보다 인류의 안전을 선택한 한국인 천재. 김민준 교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한국인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서울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이야기.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